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15층.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다란 그림자를 그어 놓았습니다. 박영수는 소파에 앉아 그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전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서 작은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76세의 박영수에게 아침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견뎌내야 할 또 다른 시간의 연속일 뿐이었지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 순자의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들리던 아내의 부엌 소리도, 저녁이면 함께 나누던 하루 이야기도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박영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쪽으로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했고 학생들은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때 그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하던 시절 40년 넘게 그는 현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지. 박영수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지금은 주름지고 힘없어 보이지만 한때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든든한 가장의 손이었지요. 큰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사업 때문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딸 수정이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쉽지 않았지요. 손자 민재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할아버지를 찾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연예 뉴스.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동떨어진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무겁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에 사놓은 반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예전 같으면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식탁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먹기 위한 간단한 한 끼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을 올리고 앉았습니다. 씹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밥을 떠넘겼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깊은 정적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영수는 다시 창가로 가서 아래쪽 놀이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마저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자녀들도 저렇게 놀았었지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박영수의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불안과 허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그를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박영수는 현관문 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옆집 문 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 우울증, 사회적 고립. 전문가들이 나와 심각성을 이야기했지만 박영수에게는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설마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아내와 함께 찍었던 여행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은퇴 후 처음 떠났던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의 속삭임은 고요한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박영수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다시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말이지요. 하지만 박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만남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영수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고 대충 끼니를 때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 하지만 이제는 그 무료함조차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3주째 같은 루틴을 반복하던 박영수는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손자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대학생인 손자가 바쁠 것을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박영수는 같은 층에 사는 김정혜 씨와 마주쳤습니다. 70세의 김정희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에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희의 인사에 박영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시네요. 정희의 말에 박영수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혼자 계시니까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어려웠거든요. 정희의 따뜻한 말투에 박영수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라 그런지 더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박영수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문득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그녀는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함께 산책 나가보시겠어요? 정희의 제안에 박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럴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박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약속이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박영수는 이렇게 일찍 밖으로 나온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돼요. 처음엔 몸이 좀 무거울 거예요. 정희의 말대로였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 몸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매일 아침 정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구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복지관 프로그램이요?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지관은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서예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정희의 제안에 박영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자신이 그런 곳에 어울릴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별로 사교적이지 못해서.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이라. 박영수는 자신이 그런 곳에 갈 만큼 외로운 사람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여전히 정희의 제안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손자 민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민재야. 잘 지내고 있어.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민재의 말이 박영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요즘 많이 우울하지는 않으세요? 목소리가 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박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애써 숨기려고 했던 감정이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정말요? 아버지랑 이모가 걱정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들 바쁠 텐데 할아버지 걱정까지. 할아버지, 가족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통화를 마친 후 박영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영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구부정한 어깨. 이것이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된 줄도 몰랐어. 그날 밤 박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있으면서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와 산책을 나갔을 때 박영수는 어제보다 더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박영수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손자의 전화, 가족들의 걱정,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까지.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가족들한테까지 걱정을 끼치고 있구나 싶어서. 정희는 박영수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럼 이제 정말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상황이 나아질 게 없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복지관 이야기 기억하세요? 정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함께 갈게요. 박영수는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절박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함께 배우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오후 박영수는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작은 변화들, 아침 산책, 정희와의 대화은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기에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찾기에도 말이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박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박영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선생님, 복지관 이야기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아침 산책 후에 함께 정보 알아보러 가요. 박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심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간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와 정희는 산책을 마친 후 구청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박영수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복지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박영수는 멈춰 섰습니다. 3층 건물의 입구에는 강북구 종합복지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정희의 말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한 직원이 맞아주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까요? 직원은 팸플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예 교실, 노래 교실, 요가 교실, 컴퓨터 교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예 교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노래 교실은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박영수는 팸플릿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고. 네, 언제든 오세요. 신청은 여기 데스크에서 하시면 돼요. 복지관을 나온 박영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던데요. 글쎄요. 저한테 맞을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소파에 앉아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 어르신들은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뭘 하겠어. 오후 내내 박영수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으로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항감이 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복지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저녁 큰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서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민재한테 들었어요. 요즘 좀 우울해 보이신다고. 박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뿐만 아니라 아들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민재가 괜히 걱정을.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셔야 저희가 마음이 편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버지, 복지관 같은데 나가보시는 건 어때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박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까지 복지관 이야기를 하다니. 민재가 이야기했구나. 네, 이웃분이 함께 가자고 하신다면서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통화를 마친 후 박영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지관에 간다는 것.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일까요?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는 거지? 박영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서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복지관에 다닐 만큼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나는 40년을 일한 사람이야. 가장이었어. 박영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간 박영수는 정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관 가는 게 두려워요. 정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정말요? 처음 남편을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저도 복지관 가기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외로운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정희의 말에 박영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하지만 박 선생님, 복지관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에요.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훨씬요. 박영수는 정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용기 있는 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지는 마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영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관에 가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문득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 살다 보면 도움받을 때도 있는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런 날을 예견했던 걸까요? 저녁이 되어 박영수는 팸플릿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서예 교실 사진 속 어르신이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번 해볼까?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도 박영수는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팸플릿은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면서도 선뜻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자 민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난 손자를 보고 박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학교는?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민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팸플릿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복지관 프로그램이네요? 응. 이웃분이 함께 가자고 해서. 좋은데요. 할아버지, 가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런데 가서 민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요즘 복지관 프로그램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친구 할머니도 거기 다니시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 네, 할아버지도 가보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민재가 돌아간 후 박영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손자까지 권하는데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박영수는 마침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 복지관 가보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언제 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서예 교실 첫날에 맞춰서요. 좋아요. 제가 함께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를 마친 박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정은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서툰 붓질, 어색한 대화.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박영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박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직 그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영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있었고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영수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이 복지관 첫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단정한 옷차림을 갖춰 입었습니다. 남색 바지에 흰색 셔츠. 아내가 생전에 사준 옷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해보자. 박영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좀 떨리긴 하지만요. 괜찮아요. 저도 같이 있잖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15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복지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영수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정희의 말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서의 교실이에요. 정희가 2층을 가리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박영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복도 끝에 교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남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시군요. 강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영수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예 강사 이동진입니다. 환영합니다. 박영수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부시락 먹은 제가 준비했어요. 강사가 안내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붓, 먹, 벼루, 화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넘게 잡아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붙잡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강사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수는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어르신들은 모두 능숙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강사가 박영수의 옆에 와서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박영수는 말한 대로 따라했습니다. 붓이 어색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한 획을 그어보세요. 박영수는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습니다. 먹물이 화선지에 번졌습니다.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옆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강사의 격려에도 박영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박영수는 계속 실수했습니다. 먹물을 너무 많이 묻혀 번지기도 하고 선이 뚝뚝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네. 너무 서툴러서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요. 할머니는 자신의 화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이 삐뚤삐뚤했습니다. 보세요. 저도 이래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박영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자신만 서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순자예요. 박영수입니다. 박 선생님, 오늘 첫날이시죠? 용기 내셨네요. 순자의 따뜻한 말투에 박영수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1시간 반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박영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강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길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아직 어색하지만요. 잘하셨어요. 첫걸음을 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수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좀 밝아진 것 같은데요? 응, 오늘 복지관에 다녀왔거든. 정말요? 어떠셨어요? 서예를 배웠어. 붓으로 글씨를 쓰는 거 많이 서툴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민재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할아버지 멋있으시다. 다음에 작품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
잘하게 되면 보여줄게. 통화를 마친 박영수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목요일 두 번째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떨렸습니다. 교실 문을 여는 것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박 선생님, 또 오셨네요. 최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영수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강사의 시범을 보며 박영수는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지난번보다는 나았습니다. 선이 조금 덜 삐뚤어졌습니다. 박 선생님, 벌써 늘으셨네요. 강사의 칭찬에 박영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수업 후 쉬는 시간, 최순자가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복지관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이웃분 권유로요. 처음엔 망설였는데, 저도 그랬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와보니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순자의 솔직한 말에 박영수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오기 싫었어요. 복지관이라는 곳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고요. 다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와서 친구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니까 좋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서예 교실뿐만 아니라 노래 교실도 등록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노래 교실은 더 활기찼습니다.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리랑을 불러볼까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박영수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부르다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강사가 격려했습니다. 박영수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이철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74세로 역시 아내를 먼저 보낸 호랍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차 한잔 하실래요? 수업 후 철수의 제안에 박영수는 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처음엔 여기 오기 싫었어요.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철수의 말에 박영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좋네요. 할 일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맞아요. 저도 요즘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외로움, 허무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감정을 겪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을 다닌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박영수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예 수업에서 강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집에 돌아온 박영수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침 햇살, 정혜 씨의 친절, 서예 선생님의 격려. 써놓고 보니 의외로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썼습니다. 철수 씨와의 대화, 노래 교실의 즐거움, 민재의 전화. 일주일을 쓰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좋았던 순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손자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달라 보이세요. 그래. 네, 얼굴도 밝아지시고 활기차 보이세요. 박영수는 민재에게 서예 작품들을 보여줬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아직 많이 서툴어.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방학 때 배우고 싶어요. 민재의 진심 어린 칭찬에 박영수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감사일기에 특별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가장 감사한 것은 손자의 방문, 그리고 변화하는 나 자신. 박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별들이 자신과 무관해 보였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그리웠고 때로는 혼자라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박영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전 6시 30분.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박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과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정희에게 배운 동작들이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정성껏 차렸습니다. 토스트, 삶은 달걀, 우유. 예전처럼 대충 때우는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7시 30분 정희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김 선생님 덕분이죠. 권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최순자, 이철수,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짧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서예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희망이라는 글자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희망. 좋은 글자죠. 마음을 담아 써보세요. 강사의 말에 박영수는 붓을 들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그어나갔습니다. 처음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먹물이 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완성된 글씨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석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졌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글씨에 힘이 생겼어요. 강사의 칭찬에 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이철수와 함께 복지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박 형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그래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요? 많이 조심스러워 하셨잖아요. 철수의 말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표정도 밝고. 철수 씨도 그래요. 서로 의지하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노래 교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박영수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목소리를 맞췄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온 저녁, 박영수는 감사일기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에서 본 단풍, 서예 선생님의 격려, 철수 씨와의 점심, 노래 교실에서 느낀 행복. 쓰다 보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페이지가 금방 채워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수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정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는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복지관 다니신다고요? 응, 벌써 석 달 됐어. 정말 잘하셨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아 보이세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이제 괜찮으시니까 다행이에요.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그때 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통화를 마친 박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담당자가 박영수를 찾았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신입 어르신들을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워 하시거든요. 담당자의 제안에 박영수는 잠시 놀랐습니다. 제가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박 선생님처럼 변화하신 분이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박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힘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로운 어르신이 서예 교실에 왔습니다. 78세 남성이었습니다. 강태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식은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휴식 시간에 박영수가 다가갔습니다. 강 선생님, 차 한잔 하실래요? 강태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시라 어려우시죠? 네. 제가 너무 서툴러서요. 강태식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석 달 전만 해도 붓을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정말요? 네,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박영수는 자신의 초기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들이었습니다. 이게 제 첫 작품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엉망인지. 강태식의 얼굴에 조금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보다 더 서툰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가 됐어요. 최근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훨씬 나아진 글씨였습니다. 와,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강 선생님도 하시다 보면 늘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강태식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오기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저도 그랬어요. 복지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움, 망설임,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람들도 좋고 할 일도 생기고. 박영수의 말에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날 저녁 박영수는 감사일기에 특별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가장 감사한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쓰면서 박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한 달 후 큰아들 민호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딸 수정이도 미국에서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아 보이세요.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서 미안했다.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수정이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박영수는 자식들에게 서예 작품들을 보여줬습니다. 석 달간 써온 글씨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글씨 정말 멋있으세요. 액자에 넣어서 우리 집에 걸어도 될까요? 자식들의 칭찬에 박영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잘 쓴 건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럴게.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복지관 계속 다니시는 거죠? 당연하지. 이제는 내 일상이 됐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박영수는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에 자신을 떠올려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모습, 무기력하고 외로웠던 그 시절,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짓던 밤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박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는 매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산책, 복지관 수업, 감사일기. 간단해 보이지만 이 일상들이 삶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로울 때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거나 철수와 만나거나 손자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할 때는 서예 연습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영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견딜만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긴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안심하세요. 박영수는 아내의 사진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예 작품 전시회였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영수의 작품도 걸렸습니다. 희망이라고 쓴 글씨였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벽에 걸린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박 선생님 작품 정말 좋네요. 다른 어르신들이 칭찬했습니다. 박영수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전시회를 보러 손자 민재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작품이에요? 응, 부끄럽지만 정말 멋있어요. 사진 찍어도 돼요? 민재는 작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재의 말에 박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자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감사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석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처음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침 햇살, 정희 씨의 친절, 짧고 조심스러운 문장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새로운 배움의 기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문장들이 길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영수는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76세에 다시 찾은 삶의 봄.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자신과 무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도 그 불빛 중 하나였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박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감정이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박영수는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밀을.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76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그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박영수의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봄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박영수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또다시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 하나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6세에 다시 찾은 삶의 봄처럼 어떤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